중간고사 대비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8쪽 한해 성립과 발전 파트입니다. 한나라에서는 한 고조의 군국제와 한무제의 여러 가지 정책들 중심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먼저 한나라를 건국한 한 고조가 시행한 군국제를 볼게요. 군국제는 한 통치에 잠깐 시행된 통치 제도이죠. 군국제는 주나라의 봉건제와 진의 군현제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 군현에는 황제가 관리를 파견해서 황제가 직접 통치를 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황제의 가족들이나 공신들을 제후로 임명해서 그 제후들이 다스리게 한 형태죠. 왜 군국제와 같은 통치 방식이 나왔냐면 고조 때는 건국 초기잖아요. 건국 초기에 막강한 힘을 가진 공신들에게 땅을 떼어주고 제후로 임명해서 황실의 울타리 역할을 하게 했던 거죠. 건국 초기에 나라를 빨리 안정시키려는 그런 의도였어요. 다음으로 한무제의 정책들을 봅시다. 중요하죠. 자, 먼저 한무제는 국초에 시행되고 있었던 군국제 대신에 군현제를 전국으로 확대했죠. 다음에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했어요. 누구의 건의로? 동중서. 자, 그래서 유학을 공부한 관리들을 많이 등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제 대외관계. 이 대외관계도 중요한데, 자, 무제는 대외관계에서도 큰 업적을 남겼대요. 일단 대대로 이 중국을 괴롭혔던 흉노를 북쪽으로 몰아냈고요. 그 다음에 남비엣 그리고 고조선을 멸망시켰어요. 이렇게 업적을 남기기는 했지만 전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재정이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실시했던 정책이 전매제예요. 전매제. 자, 전매제는 또 무엇이냐면 국가가 재정 수입 목적으로 어떤 원료나 제품을 독점 판매하는 제도. 그래서 한에서는 어떤 항목에서 전매제를 시행했냐면 철, 그다음에 소금, 생활 필수품이죠. 그래서 이 철과 소금의 생산 판매를 모두 국가가 담당하면서 재정 수입을 늘리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행한 정책이 전매제예요. 그래서 소금과 철에 전매제를 도입했다. 이것도 한무제의 정책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던 무제가 죽고 나서는 그러니까 왕의 외가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황제의 부인, 그 어머니 쪽 세력, 이 외척과 황 간의 권력 투쟁으로 나라의 힘이 약해져서 쇠퇴하게 되고, 한나라가 망하고 나서 잠깐 등장했던 나라가 있어요. 역시 한해의 그 외척이었던 왕망이 세운 신. 잠시 등장했던 나라예요. 이 왕망이 토지 국유화와 같은 급진적인 개혁을 시행했지만 호족들의 반발로 얼마 안 가서 무너지고, 신 이전의 한해 왕족이었던 유수, 왕이 되고 나서는 광무제예요. 이 유수와 호족의 연합으로 다시 한나라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그 신 이전의 한나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유수, 광무제의 한은 후한이라고 합니다. 자, 교과서 39쪽 볼게요. 흉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먼저 지도를 좀 잘 봐야 되는데 몇 세기 지도인가요? 2세기. 근데 지도가 좀 특이하죠. 뒤집어져 있어요. 이거는
흉노의 입장에서 본 2세기 동아시아의 지도입니다. 자, 한나라를 찾아볼까요? 중국 한나라, 중국 대륙의 한나라 여기 있고 한나라의 북쪽에 흉노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시기에 한반도에는 어떤 나라가 존재했나요? 고조선이 존재했죠. 자,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웠죠. 고조선이 왜 멸망했었나요? 바로 한무제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했었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중국 대륙의 한나라, 그 북쪽에 흉노, 다음에 한반도에는 고조선, 다음에 남쪽에는 남비엣이 존재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흉노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흉노의 관점에서 바라본 동아시아 우리 지도 확인했죠. 이 흉노는 여러분들 우리 유목과 농경 이 부분에서 배워서 알지만 대표적인 유목 민족이죠. 유목 국가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형태가 좀 특이해요. 흉노 제국은 여러 개의 부족이 연맹체 형태를 이루고 있는 국가였고 그다음에 이 흉노 제국의 최고 지배자를 선우라고 했어요. 선우. 그래서 선우가 중앙을 통치하고 동쪽에는 좌방, 서쪽에는 우방이라고 해서 왕들을 각각 배치했어요. 그다음에 흉노의 행정 조직은 군사 조직과 같았다. 그래서 전쟁 시에 이 행정 조직이 바로 군사 조직으로 바뀌어서 효율적으로 전쟁 수행이 가능했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흉노의 왼쪽에는 한반도에는 고조선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고조선은 어떤 상황이었냐 정치적으로 볼게요.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잘 떠올려 보세요. 일단 여러분 고조선의 초기 국가 체제는 왕이 제사장이기도 한 신권 정치 체제였대요. 고조선의 지배자를 단군 왕검이라고 하잖아요. 이 단군 왕검이라는 이름에는 왕이 정치적인 임무도 수행하고 종교적인 지배자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왕이 정치도 하면서 제사도 지내고 그런 제사장의 역할도 동시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청동으로 만든 여러 가지 제사 용품들 사용하면서 정치까지 이끌어 갔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 돼요. 왕이 곧 제사장, 신권 정치.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는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에 철기문화, 중국 대륙에서 들어온 철기문화를 받아들여서 전국시대에 춘추 전국시대의 한 국가였던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강력한 국가로 발전했고 자, 그래서 얼마나 이 고조선이 체계가 잡힌 나라였냐면 자, 일단은 법 조항도 있었어요. 8개의 법 조항, 8조법이죠. 그 다음에 상, 경, 대부, 장군과 같은 관직면도 보여요. 국가의 체계가 잡힌 그런 나라였다는 얘기죠. 자, 고조선은 멸망했어요. 왜 멸망했나요?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누구의 침입으로? 자, 한무제의 침입을 받아서 1년 동안 열심히 싸웠지만 멸망을 하고 고조선 멸망하고 나서 만주 한반도 지역에 걸쳐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안 등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해서 발전했다.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자, 그럼 일본 열도는 이 당시 어땠느냐? 일본은 중국과 우리나라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좀 느려요. 2세기 말경 비로소 히미코 여왕의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 연맹체를 형성하는 단계에 아직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는 단계까지는 못 왔어요. 2세기 말경에 히미코 여왕의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 연맹체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면은 2세기경 동아시아 상황이구나.
중국 대륙의 한 나라가 존재할 때 북쪽에는 흉노가 있었고 한반도에는 고조선이 있었고 남쪽에는 남비엣이 있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교과서 40쪽에서는 자료 6번을 좀 같이 볼게요. 우리가 아까 중요하게 언급했던 한무제 대외 정책 관련된 사료가 나와 있네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무제께서 남쪽 백월을 멸망시켰대요. 백월은 어떤 나라일까요?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남비엣이에요. 아까 우리 한무제 대외 정책 할 때 남비엣 멸망시켰다는 이야기 했었죠.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흉노를 물리치고, 자, 동쪽으로는 고조선을 정벌하시고 현도군, 낙랑군, 이거는 한사군이죠. 한사군. 세우시어 흉노의 왼팔을 잘랐대요. 자, 그 다음 서쪽으로는 오손과 손을 잡고 기타 등등 한무제의 대외 원정의 성과 관련된 사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 것이죠. 여러분 이 밑에 본문도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교과서 47쪽에 인구이동 관련해서 5호의 남하와 위진 남북조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5호 16국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봐야겠죠. 여러분 이 흐름을 좀 잘 봐놓으세요. 자, 일단은 이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왕망이 세웠던 신 다음에 오는 한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후한이 되겠죠. 후한. 자, 후한이 다시 분열이 돼요. 세 개의 나라로 분열이 돼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자, 근데 이 위초고 삼국을 통일한 국가가 어디냐면 진나라예요. 진. 진시황의 진이랑은 달라요. 자, 근데 이 진이 또 분열이 돼요. 저 북쪽에서는 5호 16국, 그다음에 남쪽에 동진. 이 동진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진을 서진이라고도 합니다. 네, 5호 16국,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5호는 자, 여기를 볼게. 본문을 볼게요. 5호는 중국 북방에 근거지를 두고 생활하던 5개의 오랑캐 호자 쓰거든요. 5개의 오랑캐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5호에 해당하는 그 족이 누구냐면 족속들이 누구냐면 흉노, 선비, 저족, 강족, 갈족. 이 5개의 오랑캐 5호예요. 이들이 곳곳에 세웠던 나라들이 이제 묶어서 16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중국 북방, 중국 대륙에서 저 북쪽에 살던 이 5개의 오랑캐 5호가 남하를 하는 거예요. 남하를 해서 중국 대륙에 16개의 나라들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원래 중국 대륙에 살고 있던 한족들은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했었죠. 이 원래 중국 본토, 이 황허강 이북 쪽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뭐라고 하나요? 화북지방이라고 하죠. 다음에 창장간 요라인, 창장강 포함해서 남쪽은 우리가 강남지방이라고 했어요. 해서 이 시기에 이 5호들이 중국 대륙 화북 지역으로 밀고 내려오니까 저 북쪽에 살던 5호가 화북 지역으로 밀고 내려오니 원래 화북 지역에 살고 있던 한족은 밀려서 내려왔어요. 여기 한족의 이동 보이죠? 밀려서 내려왔어. 어디로 내려왔어요? 강남 지방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 5호 16국가 동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5호 16국 요 라인을 북쪽 동진, 송제, 양진 요 라인을 남조라고 해서 우리가 이 시기를 요 위나라 위, 진, 남조, 북조 해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이 좀 흐름이 이해가 좀 됐나요? 그렇게 되고 해서 여러분, 원래 화북지방에 살고 있던 한족이 강남지방으로 내려와서 이 강남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해요. 선진 농업기술, 문화기술을 가지고 있던 한족들이 강남지방으로 내려오면서 강남지역이 개발이 된다. 이게 중요한 변화예요. 그래서 본문을 좀 보면은, 자, 볼게요. 자, 남조. 화북 지방에 북조와 대립했는데 이 시기를 남북조 시대라고 하고, 그다음에 강남 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들은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논농사를 발전시켜서 이때 강남 지방이 요 시점부터 크게 발전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표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 표에서 하나만 더 보면은, 자, 5호 16국으로 분열되어 있던 화북지방을 통일한 국가가 북이에요. 북이는 선비족, 이 5호 중에서도 선비족이 세운 국가. 북이가 또 이렇게 복잡하게 분열이 되고, 남조에는 송제, 양진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분열을 통일시킨 왕조가 수나라가 되는 거예요. 수나라. 자, 수나라는 우리가 익숙한 나라죠. 고구려와 다투다가 단명했던 그 수나라가 이 수나라예요.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 분열을 통일한 왕조 수나라. 그래서 북이와 수나라. 여기까지 알아두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교과서 48페이지 한반도와 일본 열도 방면의 인구 이동 같이 볼게요. 자, 만주 한반도의 인구 이동 자료 5번. 자료 5번에 세 가지 사료를 보면 만주와 한반도의 인구 이동의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고 교과서 본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만주 한반도 지역의 인구 이동은 왜 일어났을까요? 이 만주 한반도 지역의 인구 이동은 주로 첫 번째, 전쟁과 반란, 두 번째, 국가 멸망, 세 번째, 정치 집단 간의 갈등으로 발생을 했대요. 원인이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뭐예요? 다시 한번, 전쟁과 반란으로 인해서, 두 번째는 국가 멸망으로 인해서, 세 번째는 정치 집단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죠. 그럼 이 세 가지 원인의 각각 사례를 좀 볼게요. 첫 번째, 전쟁과 반란 사례로는 위만. 자, 위만 조선할 때 그 위만이죠. 망명 집단을 이끌고 이주했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고조선의 원래 왕이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된 것. 자, 여러분 위만 조선 기억하나요? 위만은 원래 중국 연나라 사람이었는데 이 시기에 중국 대륙이 엄청 혼란기였어요. 자,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건국되는 그런 혼란한 시기에 자기의 세력들을 이끌고 망명해서 고조선에 들어왔는데 이때 고조선의 왕은 준왕이었죠. 근데 이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이 왕이 돼서 위만 조선을 세우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나라를 빼앗긴 고조선의 원래 왕이었던 준왕은 한반도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앞선 문화가 전파되었대요. 그래서 원래 원래 준왕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에 진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면서 인구 이동이 일어나는 것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고 전쟁과 반란의 사례는 이런 경우 위만조선의 사례, 고조선 준왕의 사례.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가 멸망으로 일어난 사례를 볼게요. 자, 고조선이 멸망하자 고조선의 유민 일부가 자료 5-2와 같이 한반도 남부로 남하한 것 있죠. 자, 여러분 고조선 한해 침략으로 멸망했대요. 누구의 침략으로?
무제 침략으로 멸망했죠. 5-2번 같이 볼까요? 자, 고조선 유민들이 산골짜기에 나누어 살아 육촌을 이루었대요. 고조선의 유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진한을 세운 것. 이것이 국가 멸망으로 인구 이동이 일어난 사례.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마지막이죠. 세 번째, 정치 집단 간의 갈등으로 발생한 인구 이동의 사례. 고구려 백제 건국 집단의 이동이 있죠. 자, 자료 5-3, 주몽. 자, 주몽은, 주몽이, 길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구려를 세운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주몽은 부여, 저 한반도의 제일 북쪽에 있었죠. 부여 내부에서 발생한 정치적 갈등을 피해서 내려왔어요. 압력강 중로 지역으로 이동, 토착 세력과 연합해서 고구려를 건국한 이야기. 자, 근데 이 고구려 내부에서도 정치적 갈등 발생했죠. 왕위 계승 관련된 갈등이 있었어요. 온조와 비류가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게 되자 남쪽으로 또 내려와서 백제를 건국하죠. 이것도 정치 집단 간의 갈등으로 발생한 인구 이동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본 열도 방면에서 나타난 인구 이동의 원인 볼게요. 자, 자료 6처럼 한반도에 건너와 있던 한족, 그다음에 한반도 여러 나라의 주민 일부는 전란을 피해서 일본으로 이동을 했대요. 자, 일본으로 이동. 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삼국시대죠. 이때 삼국 간의 항쟁으로 인해서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이 전란을 피해서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들을 무엇이라고 한다? 도웨인 혹은 도레인이라고 한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일본 열도는 중국이나 한반도에 비해서 국가의 발전이 느렸어요. 근데 일본이 언제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냐면 이 도웨인의 활약 덕분에 발전하게 해요. 자, 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도웨인들은 선진 문물,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웨인이 일본 열도의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야마타이국은 소국을 이끌고 4세기 이후에는 야만토 정권이 나라 지역을 통합, 이주민을 수용해서 세력 확대. 자, 야마타이국과 야마토 정권의 발전은 이 도웨인의 활약 덕분에 국가가 성장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일본의 국가 성장, 그러니까 3, 4세기경의 국가의 성장은 이 한반도에서 건너온 도웨인의 활약 덕분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50페이지 북방민족의 한족 통치 그리고 호한 융합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본문부터 보면은 자, 이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북이 효문제의 호한 융합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아주 잘 보셔야 되는데 본문부터 볼게요. 자, 4세기, 5세기 중원에는 오호라고 불린 북방 민족이 대규모로 남아있다. 그래서 토착 세력과 빈번하게 대립. 오호라고 불린 북방 민족이 대규모로 남한 이야기 우리 아까 전에 그 지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했었죠. 지도를 한번 다시 보고 올게요. 자, 여기 표와 지도를 좀 같이 볼게요. 일단은 5호 16국. 자, 중국 북방에 근거지를 두고 생활하던 5개 오랑캐족이 중국 대륙 화북 지역으로 내려왔었죠. 그래서 16개 국가를 세우는 등 혼란한 상황이었는데 이 5호 16국을 통일한 국가가 북이에요. 북이는 누가 세운
어떤 족이 세웠다고 했었죠? 선비족. 선비족의 북위가 5호 16국을 통일하고, 자, 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 원래 5호는 저 북쪽에서 살다가 이동해서 이 화북 지역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원래 화북 지역에 살던 한족들은 이동을 했죠. 어디로 이동? 강남으로 이동해서 이 강남 지역이 이 시기에 개발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한족들이 남쪽 강남으로 이동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화북 지역에 살고 있는 한족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호한 융합 정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북위를 세웠던 효 문제는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자, 지금 선비족이 화북 지역을 장악하고 있지만 원래 이 화북에 살고 있었던 한족들과 어떻게 하면 융합해서 국가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북 지역으로 내려온 이 5호, 북위에서는 선비를 말하는 거겠죠. 이 호족과 원래 화북에 살고 있던 한족들, 이 호족과 한족이 어떻게 하면 융합해서 이 북위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북위 효문제의 호한 융합 정책을 우리가 지금 보러 갈게요. 자, 여기 본문에 다시 나오죠. 북조의 여러 나라는 이주민, 그러니까 원래 저 북쪽에서 살다가 화북으로 내려온 이주민, 5호죠, 호족. 그다음에 토착민, 원래 화북에 살고 있다가 남아있는 한족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느냐, 융합 정책을 추진했다는 거죠. 근데 이 융합 정책을 특히나 효율적으로 잘 추진을 해서 국가의 성장을 이끌었던 그 국가가 북위 효문제, 적극적으로 호족 한족의 융합을 시도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북위 효문제의 호한 융합 정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북위 효문제는 무력보다는 문화를 앞세우는 정치를 강조하면서 여러 정책을 시행했대요. 어떤 정책인지 같이 볼게요. 일단은 자료 1과 같이 수도를 오랜 문화가 축적된 러양으로 옮겼대요. 그러니까 원래 평성이 수도였는데 이 남쪽으로 옮긴 거죠. 이쪽이 이제 문화가 축적된, 문화적으로 발전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러양으로 수도를 천도. 자, 그 다음에 관직 제도 개혁, 호복, 그 선비족의 복장 금지, 조정에서 선비호 사역 금지, 선비족의 성을 한족의 성으로 바꾸고 한족과의 혼인을 장려. 그러니까 특이하죠. 선비족이 세운 나라인데 조정에서 선비호를 사용하거나 선비족의 옷을 입거나 이거를 금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위 효문제가 보기에는 한족의 문화가 더 우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우수한 문화를 가진 한족들을 포섭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어찌 보면 반대로 간 거죠. 반대로 한족의 문화를 우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록 부족의 지배자를 관리로 등용하는, 한족들을 등용하는 그런 정책까지 펼친 거예요. 한족 문벌 귀족을 지방 통치에 활용하는 등 그런 호족과 한족의 융합 정책을 실시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한족 관료가 건의하여 시행한 균전제. 이 균전제는 황폐한 농경지를 몰락한 농민에게 분배해서 척박한 토지도 개발하고 그 농민들에게 세금까지 거두는 그런 제도를, 한족이 건의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국가 통합에 기여를 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호족과 한족의 융합을 엄청나게 중요시하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북위는 유목민족의 군사력 플러스 한족이 가진 선진 문물 제도를 융합한 국가로 점차 변했대요. 그래서
그 결과 북조는 남조를 누르고 수와 당의 통일제국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 북이 때부터 마련이 되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효문제, 호암융합 정책 관련된 사료를 볼게요. 자, 북방의 언어, 선비적의 언어를 쓰면 안 되고 중원의 언어, 한족의 언어만 사용하자. 언어를 못 쓰게 하고 만약에 북방의 언어를 쓴다면 이런 페널티를 줄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사료를 보면 효문제의 호환융합 정책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북위의 항제, 이 내용도 좀 볼까요? 북위의 황족은 선비족 출신. 선비족 출신이지만 황후는 대부분 한족 출신이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북위 황실의 호환 융합 정책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효문제에 이르러서 선비족 혈통이 많이 줄어들었고 효문제는 여전히 호족과 한족의 혼인을 장려하였고 귀족제라는 공통의 제도로 묶어서 통합의 힘으로 그 호환 융합의 힘으로 중국을 통일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뒤에 내용까지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 50페이지에서는 북위 효문제의 호환 융합 정책 그리고 효문제의 여러 정책들 관련된 내용을 잘 복습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교과서 51페이지 한반도와 일본 열도 방면의 통합과 발전 보겠습니다. 자, 자료 4번에 야만토 정권에 전해진 한반도 문화들 관련 지도가 나와 있죠? 자, 여기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일본 열도의 선진 문물을 많이 전하면서 야마토 정권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아까 했었죠. 자,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간 사람들을 뭐라고 했었죠? 바로 도해인이라고 했었죠. 도해인. 자, 일본 열도에서는 6세기에 들어와 야마토 정권이 크게 발전했대요.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도해인이 가지고 온 문화, 덕택의 야마토 정권이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떤 문물이 전파가 됐느냐? 제철 기술과 불교였대요. 자, 일본 열도에서는 가야. 여러분 1학년 한국사 내용 떠올려 보면 가야가 철 관련 기술이 아주 발달했었죠. 가야로부터 철을 수입하였지만 6세기 이후부터는 자체적으로 철 생산을 했대요. 그리고 불교. 불교를 수용하면서 발전한 아스카 문화는 야마토 정권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대요. 아스카 문화도 기억해 놓으면 좋겠네요. 자, 교과서 52페이지 7세기 동아시아 세계 확립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번에 7세기 동아시아 국제 전쟁의 전개 관련된 지도를 볼게요. 자, 7세기에 일단은 수나라의 뒤를 이어서 건국된 당나라가 존재하고요. 자, 당나라 옆쪽에는 토번, 그리고 북쪽에는 돌궐이 있네요. 자, 당나라가 존재하던 당시에 한반도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나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죠. 삼국의 항쟁 시기. 그 다음에 외에는 야마토 정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이 있던 시절 한반도에는 삼국이 존재했고 돌궐과 토번 등의 나라가 동아시아에 존재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 여기 지도에서 기미 정책 관련해서 좀 볼게요. 당나라의 정책이요. 당나라의 정책. 기미 정책이 무엇이냐? 기미, 소, 말, 제갈로 묶는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당 주변에 이민족이 많잖아요. 이민족을 복속시키고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도호부라는 행정구역을 설치하고 도호를 파견해서 감독하는 정책이 기미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호부를 설치해서 감독하기는 하지만
도호 밑에 복속 지역의 지배층을 지방관으로 임명해서 자치를 일부 허용한 것.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도호부를 설치해서 감시를 하긴 하지만 그 지역의 지배층을 지방관으로 임명해서 자치도 일부 허용했다. 당근과 채찍, 당나라의 이민족 복속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6세기 말부터 동아시아 국가 간의 극도의 긴장 상태가 형성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자, 7세기 이후 자료일과 같이 각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영향력 확보, 대팽창을 꾀하였다. 그래서 당나라 이전의 수나라는 고구려와 돌궐, 연계를 경계해서 그래서 고구려를 정복하고자 했었죠. 113만 대군을 동원해서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살수대첩에서 대패하게 되면서 멸망하게 되죠. 이 5호 16국 남북조 시대로 분열되어 있었던 분열을 통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수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수나라를 뒤이어서 건국된 당도 고구려를 침공하지만 실패했대요. 자, 여러분 이 전투가 무슨 전투인지 혹시 기억나나요? 일단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투는 살수대첩이었죠. 뒤를 이은 당나라와 고구려의 전투, 고구려가 이겼죠. 안시성 싸움이었어요. 기억나나요? 안시성 싸움. 자, 안시성 싸움에서 패배하고 나서 당은 고구려 원정이 실패하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겼대요. 이 당시 한반도에 있었던 신라 역시도 고구려와 백제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 세력이 필요했어. 그래서 신라의 김춘추가 당나라에 파견되죠.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가서 우리 힘을 합쳐서 고구려 백제와 맞서 싸우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해관계가 일치. 당나라도 고구려를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신라군, 당군이 힘을 합한 나당 동맹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때 당시 국제전의 양상이 어떻게 됐나요? 신라와 당나라 연합, 고구려, 돌궐, 백제 외 연합의 대결로 진행이 됐대요. 그래서 나당 연합군은 제일 먼저 백제 쳐들어가서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성 함락되면서 백제 멸망하고요. 고구려 평양성 공격해서 고구려도 멸망해요. 이렇게 백제 고구려가 멸망하니까 이제 한반도에는 신라 혼자만 남잖아요. 신라가 혼자 남으니까 이제 당이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당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그런 욕심을 부리니까 신라는 이제 나당 연합을 깨고 당과 전쟁에서 당나라군을 쫓아내죠. 나당 전쟁이에요. 나당 전쟁. 자, 나당 전쟁에서 승리해서 당나라 군대를 몰아냄으로써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53페이지 볼게요. 7세기 동아시아 국제전쟁은 각국의 국력을 최대로 동원한 형태를 띠었대요. 이 동아시아 국제전쟁이 지역 통일국가 성립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 수나라, 당나라는 이 국제 전쟁을 전후로 해서 남북조를 통일하고 율령체제 완비. 어떻게 율령체제를 완비했을까요? 그 전에 우리 47페이지 지도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도표. 자, 남북조의 통일을 남북조의 분열을 수나라가 통일한 이야기죠. 자, 일단 남조는 어디예요? 동진, 송제, 양진. 여기가 남조, 북이 자, 화북지방의 5호 16국 북이. 여기가 이제 북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5호 16국, 그러니까 5개의 오랑캐 선비족을 비롯한 얘네들이 저 북쪽 초원지대에 살다가 이제 화북지역으로 내려온 거죠. 5호가 화북지역으로 내려오니까 화북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한족은 강남으로
내려오게 됐다. 그래서 강남으로 내려온 그 한족의 여러 나라들, 요 나라들이 남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호가 내려와서 건국한 여러 나라들, 북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 북조가 되는 것이에요. 북조. 이 남북조로 갈라져 있던 중국 대륙을 하나로 통일한 국가가 어디다? 수나라다. 그치만 수나라는 고구려와 무리하게 전쟁하다가 망하게 되고 뒤를 이어 당나라가 건국이 된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다시 53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자, 이 수당이 전쟁을 전후로 해서 남북조를 통일하고 율령 체제를 완비했대요. 수나라의 문제 같은 경우는 과거제 도입, 균전제, 아까 부기할 때 설명을 했었죠. 부기의 균전제를 이어받아서 균전제 실시, 부병제 정비. 부병제는 농민이 군인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은 농민을 군사로 활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뒤를 이어서 수양제는 대운하를 완성해서 남북 간 경제 통합을 강화, 운하를 통해서 남쪽과 북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경제 통합. 다음에 당나라의 당태종은 율령 등 국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를 했다. 자, 그럼 당나라와 연합했던 신라는 고구려 멸망 직후 당과의 전쟁 돌입 얘기를 했었죠. 나당 전쟁. 그래서 이겼어요. 이겨서 당을 대동강 이북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하고 이로써 한반도에서는 통일국가, 통일신라 시대가 등장하게 되죠. 자, 백제 고구려는 멸망했지만 남아있는 유민들이 부흥운동을 펼쳤지만 끝끝내 실패. 그렇지만 여러분 다들 알고 있죠? 고구려의 유민 중 일부는 말갈족과 함께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건국하고 일부는 외로 건너가기도 하고. 자, 백제 유민은 웨이 원군이 참여한 백강 전투에서 패배한 후 일본 열도로 많이 건너갔어요. 그래서 이들 역시 야마토 정권이 율령 체제를 완비하는데 선진 문물을 전해줘서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자, 그럼 일본의 상황은 어땠느냐? 6세기 말에 쇼토쿠 태자는 중국 한반도로부터 불교, 유학을 수용해서 자료 3번에 17조 헌법을 만들었대요. 자, 17조 헌법의 내용, 화합, 부처, 불교 강조하는 거, 그 다음에 군주의 명령 받으면 반드시 받들 것, 군주에게 충성해라. 이거 유교적인 덕목이잖아요.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17조 헌법을 통해서 화합, 불교, 군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강조. 자, 그 다음에 7세기 중엽 당과 고구려 사이의 긴장관계 형성 외에서도 국제정사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분위기가 나타났대요. 야마토 정권에서는 호족인 소가시 중심의 정치에 대한 불만이 커졌어요. 이것 때문에 나카노의 황자는 유학생들의 협력을 얻어서 이 소가시 중에서 유력자를 제거하고 정치개혁의 방침을 밝혔대요. 그래서 이 정치개혁이 다이카 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실행되지는 못했다. 자, 그리고 이 백감 전투, 아까 그 백제의 유민, 웨이 원군이 참여한 백강 전투, 여기에 원군을 파견했다가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참패한 나카노의 황자는 일본 서쪽으로 가가지고 신라 당해 공격에 대비했대요. 자, 그래서 덴지청항으로 즉위, 국가의 위기 상황을 활용해서 호적 만드는 등 개혁을 통해 지배체제를 강화하였다. 그래서 자, 7세기 중엽의 일본 상황, 크게 다이카 개신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54페이지 7세기를 넘어서 자, 8세기 들어와서 동아시아의 국제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아까 봤지만 7세기에는 전쟁의 시대였죠. 6세기 말 7세기 국제 전쟁의 시대였지만
8세기 들어와서는 평화로운 국제 관계가 형성이 돼요. 자, 자료 4처럼 정치, 외교, 경제, 문화의 세 가지 기본축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의 세계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정신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대요. 자, 8세기 전반 동아시아의 각국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볼게요. 8세기 전반 당나라는 안정된 정치를 바탕으로 풍족해졌어요. 경제적으로 풍족, 인구 증가. 그러니까 여기 그림 보면은 자, 8세기 초 장안, 당나라의 수도죠. 장안의 번화가였던 서시, 서시를 재현한 그림,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로 분벽돼요. 몇 세기 이야기? 8세기 번성했던 당나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라는 어땠느냐?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사만일통의식. 사만일통의식이 뭘까요? 사만,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하나로 합쳤다는 의식. 여기서 사만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사만은 하나다 이런 의식을 바탕으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대요. 신라는 진골귀족의 특권을 약화시켜서 안정적인 정치 질서를 확립했대요. 떠오르는 왕 있나요? 떠오르는 왕이 있을까요? 바로 신문왕의 왕권 강화 정책. 이거 우리 1학년 한국사에서 배웠던 이야기. 자, 안전적인 정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성공하고, 그럼 자, 통일신라의 북쪽에 있었던 발해에 고구려의 유민들이 고구려를 계승해서 건국한 국가죠. 고구려 문화의 기반 위에서 당문화를 받아들이고 말갈해, 전통 자치를 인정하면서 크게 발전. 그러니까 이 발해는 고구려의 유민이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고구려를 계승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건국한 국가인데, 자, 발해가 국가를 세울 때 말갈족과 함께 발해를 건국했었죠. 그래서 이들의 전통 자치 인정하면서 발전. 자, 그 내용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발해는 황산, 연호, 이거 중국의 황제들만 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발해도 황제 그리고 연호 이거를 사용할 정도로 중국과 대등한 독자적인 세력을 가진 그런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해는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한 상견선 세우고 정치 체제를 정비했대요. 그럼 일본은 어땠느냐? 7세기 말에 드디어 일본이라는 국호 사용, 그다음에 천황이란 호칭 사용,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로 장안서를 볼도 만든 헤이조쿄 천도한 이후 80년간을 나아라 시대라고 한대요. 이 시기에 율령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 체제 확립. 동아시아의 각국이 발전한 모습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8세기 후반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져요. 변화를 겪었대요. 어떤 변화냐면 일단 당나라는 안사의 난, 알록산 사사명의 난이거든요. 이후 지방 세력과 절도사들을 통제한 힘을 잃어서 지방 세력이 독립해버려요. 중앙의 정치는 황간, 내시들이 좌우. 그래서 정치가 엄청 혼란해서 결국은 당나라 멸망하게 되고요. 5대 10국의 분열기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다음 신라는 8세기 말부터 중앙에서 왕위 계승 분쟁이 일어나고 귀족 간 갈등 지속되면서 얼마나 혼란했냐면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나올 정도로 혼란. 결국은 호삼국으로 분열돼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는 왕위를 1년도 못 채우고 쫓겨나는 왕이 많을 정도로 중앙의 정치 상황이 엄청나게 혼란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중앙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방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세력이 들고 일어나고 독립하면서 결국은 다시 분열되죠. 후삼국이 어떤 나라들이 해당하죠? 후 고구려, 후 백제, 그 다음에 조그매진 신라. 이렇게 후삼국으로 분열. 일본은 8세기 후반 여기도 마찬가지로 왕위 계승 분쟁이 심해서 이때 당시에 천황이었던 간무천황 헤이안쿄로 천도. 원래는 헤이안쿄가 아니라 헤이조쿄였죠. 헤이조쿄. 여기서 헤이안쿄로 천도하면서 정치 재건하고자
하였대요. 자, 천도한 이후부터 가마쿠라 막부 군사 정부가 등장할 때까지를 헤이안 시대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9세기에는 견당사가 폐지돼요. 견당사가 뭐냐면 당나라에 파견됐던, 당나라의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파견됐던 그런 사람들, 견당사가 폐지된 이후에 이제는 당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쫓는 것이 아니라 일본 고유의 일본인의 생활과 풍토에 어울리는 문화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9세기에 나타난 국풍 문화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8세기 이후에 동아시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교과서 본문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본문뿐만 아니라 관련 지도, 사료, 강조했던 지도와 사료, 이런 자료들도 샅샅이 살펴보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사항은 오픈 채팅이나 등교해서 선생님한테 직접 질문하도록 하시고, 자,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